어머님, 제가 시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선뜻 며느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제대로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느리가 집으로 이사 온 지 고작 사흘 만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아낸 지 사흘 만에 말이죠.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냥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당한 만큼 되갚아줬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남편 박동식은 저보다 4살 위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죠.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평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위치가 좋다 보니 시세가 20억 정도 됐어요. 우리 부부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집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요. 제가 부축해서 데려다 드려야 하죠. 밤에도 서너 번씩 깨워서 화장실에 가시곤 합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 간병이 쉽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인데 말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민수예요. 올해 38살이고 직장도 다니는 멀쩡한 청년이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죠. 35살이고요. 수진이는 대학도 나온 똑똑한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죠.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말도 잘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공손하게 대했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수진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민수도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죠. 반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 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수진이도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싶었죠. 얼마 뒤 민수가 수진이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 모시겠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따로 살고 싶어 하죠. 정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를 10년 넘게 모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고요.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심처럼 들렸죠. 요즘 누가 그러니?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겠다는 집이 어디 있어? 제 말에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거죠.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남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참 기특하네.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진심이에요. 저도 그게 좋았고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나이 들어서 아들 며느리가 모셔주겠다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던 이 집을 너희한테 줄게. 제가 말하자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세요? 그럼 어차피 우리 죽으면 너희 거잖아. 우리를 끝까지 모신다면 살아생전에 줘도 되지.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정말 정성껏 모실게요. 약속드려요. 그런데 수진이가 하나 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이거 서면으로 약속하면 안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계약서 쓰고 싶어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까지 쓰나 싶었죠. 하지만 수진이가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래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죠. 변호사는 중년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건부 증여 계약건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증여자이신 시부모님께서 피증여자이신 아드님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시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부모를 생전까지 성실히 부양할 것이라는 조건이죠.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하면 증여는 즉시 취소되고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를 제대로 안 모시면 집을 다시 뺏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잘 모실 거예요. 이 계약서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증여자인 저희 부부는 해당 주택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의료비는 며느리가 부담한다는 것, 식사와 청소 같은 일상적인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등등이요. 이 조건을 3번 이상 위반하면 즉시 증여가 취소됩니다. 변호사가 강조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남편도 서명했고요. 그리고 민수와 수진이도 서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서명하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곧 저희 집이 되는 거네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효도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시고 명의 이전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뭔가 조급해 보였죠. 결혼 후에 서류 준비하시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럼 결혼하자마자 바로 할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급한 법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골랐죠. 저는 수진이가 예쁜 신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민수도 턱시도를 입고 멋있게 꾸몄고요.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들도 많이 왔고 축하도 많이 받았죠. 저는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신혼여행은 일주일 동안 유럽으로 갔어요. 민수가 수진이한테 꼭 유럽 여행을 시켜주고 싶었대요. 저는 둘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길 바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 바로 명의 이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서류를 챙겨서 구청에 갔어요. 민수도 함께 갔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의 이전 다 끝났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손에 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민수와 수진이로 바뀌어 있었죠. 그래, 수고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잘 모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민수와 수진이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는 일만 남았어요. 이사 날짜는 명의 이전 끝나고 사흘 뒤로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했어요. 큰 방을 비워주고 옷장도 새로 샀죠. 이불도 새 거로 준비했고요.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좋은 애를 만났어. 남편도 기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소. 우리 복 받은 거지 뭐.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앞으로 우리 부부는 며느리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민수도 효자고 수진이도 효부니까 말이에요. 이사 오는 날 수진이와 민수가 도착했어요. 신혼이라 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차피 여기서 살 거니까 새로 살림 장만 안 했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 그럼 편하네. 수진이는 웃으며 가방 몇 개를 들여왔어요. 민수도 옷가방을 날랐고요. 저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말렸어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아버님 옆에 계세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짐 들어오는 걸 지켜봤어요. 수진이와 민수는 부지런히 짐을 정리했죠. 저녁 때가 되자 수진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에 계란말이까지 차렸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고맙다, 수진아. 저는 수저를 들고 한 입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수진아, 음식 솜씨가 좋구나. 저희 엄마한테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 좋아했거든요. 그래, 우리 며느리 정말 복덩이네. 식사 내내 분위기가 좋았어요. 민수도 행복해 보였고 수진이도 환하게 웃었죠. 남편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겠구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어머님 고생시킬 순 없죠. 수진이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더니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설거지를 다 했죠. 저는 며느리 뒷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되자 수진이가 저희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주무세요. 혹시 밤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래, 고맙다. 천만에요. 잘 주무세요. 수진이가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어.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편할 줄 몰랐소. 우리 부부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며느리가 옆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고작 사흘밖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사 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께서 아침 약을 드셔야 하거든요. 부엌으로 가니 수진이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 준비하고 있더군요. 수진아, 벌써 일어났니? 좀 더 자지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님. 신혼인데 늦잠 자면 안 되죠. 아침 준비할게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참 기특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고맙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아버님 약 챙겨주세요. 저는 남편 약을 챙기러 갔어요. 남편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약 드셔야죠.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제가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도와드렸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수진이가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김에 나물 반찬까지 정갈하게 차려졌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고맙다. 민수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네 식구가 함께 아침을 먹으니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수진아, 오늘 출근하니? 네, 어머님. 회사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와 민수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둘 다 직장인이니까 바쁘겠죠. 어머님, 저녁에 일찍 올게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알았다. 수진이와 민수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점심때가 되자 남편께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아침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차렸죠. 남편은 식사량이 많지 않으셔서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괜찮은 것 같소?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침도 차려주고 참 잘하더라. 복 받은 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복을 받았다고요. 오후에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남편은 금방 졸으시더군요. 약 때문에 자꾸 졸리신 거죠. 저녁 무렵 수진이가 먼저 퇴근했어요. 민수는 조금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다.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도 도와주려 했는데 또 말렸죠.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실에서 수진이가 요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가 돌아왔을 때쯤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고등어 구이에 된장찌개,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잘 먹겠다. 저녁 식사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수진이가 맞장구를 쳤죠. 저와 남편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밤이 되자 남편이 화장실에 가셨어요. 제가 부축해서 모셨죠. 남편은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시거든요. 첫 번째는 11시쯤이었고, 두 번째는 새벽 1시, 세 번째는 새벽 3시였어요. 제가 그때마다 일어나서 모셔야 했죠. 세 번째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수진이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켜지더니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아버지 화장실 다녀오시는 중이야. 아, 네. 그럼 저는 다시 들어갈게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을 방으로 모시고 다시 누웠죠. 밤에 소리 때문에 깼나 보네. 미안하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둘째 날이죠.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는데 수진이가 아직 안 나와 있더군요. 어제는 일찍 일어나 있었는데 말이에요. 피곤한가 보다. 어젯밤에 깼으니까. 저는 직접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계란찜에 김치, 미역국을 끓였죠. 한참 후에 수진이가 나왔어요.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너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밤에 깬 게 영향을 준 것 같았죠. 아침 식사는 조용했어요. 어제보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죠. 수진이는 말수가 적었고 민수는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와 민수가 출근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밤에 조용히 해야겠다. 며느리가 잠을 못 자면 안 되지.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됐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님,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 드세요. 저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젊은 사람들은 회식도 해야 하니까요. 저녁을 냉장고 반찬으로 간단히 먹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말이죠. 민수는 8시쯤 들어왔는데 수진이는 10시가 넘어서야 왔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회식 재미있었니? 네, 그냥 그랬어요. 수진이는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은 화장실을 여러 번 가셨어요. 제가 조심조심 모셨지만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었죠.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는데 수진이네 방 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나?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더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려고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꺼내놨죠.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다 수진이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저는 멈춰 섰어요. 엿듣는 건 나쁜 짓이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새벽에도 또 깼어. 아버님이 화장실 가실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 나 사흘째 제대로 못 잤어. 그래도 참아야지.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알아. 근데 오빠,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어젯밤에는 5번이나 깼다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5번? 그렇게 많이 깼나? 수진아, 조금만 참아.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적응? 나 벌써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고.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어떻게 해? 오빠가 뭘 할 수 있어? 이거 생각보다 진짜 힘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죠. 우리 때문에 며느리가 잠을 못 자고 있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겨우 사흘인데. 아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정말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앉아. 감사해요. 수진이는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밥을 잘 먹지 못했죠. 입맛이 없어 보였어요. 수진아, 많이 피곤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이 얼굴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지쳐 보였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둘이 출근했어요. 저는 남편께 말씀드렸어요. 여보, 우리가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소리 때문에 수진이가 잠을 못 잔대요. 그래, 미안하네. 우리가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야겠소.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됐어요.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뻤어요. 수진이가 일찍 와서 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1시간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친정에 들렀다 갈게요. 엄마가 보자고 하셔서요. 그래, 천천히 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친정 어머니가 딸 보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 저녁 6시쯤 민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아직 안 왔죠. 엄마, 수진이는 친정 갔어요? 응, 어머니가 보자고 하셨대. 아, 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7시가 넘어서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늦었죠?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아. 피곤할 텐데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비닐봉지를 열더니 밑반찬들을 꺼냈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모양이더군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수진이가 데워온 반찬과 밥으로 간단히 차렸죠. 어머님, 오늘은 간단하게 먹어요. 제가 피곤해서요. 그래, 괜찮아. 식사를 하는데 수진이 전화가 왔어요. 친정 어머니인 것 같았죠. 네, 엄마. 응. 아니, 괜찮아. 수진이는 전화를 하면서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더니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전화가 끝나고 수진이가 다시 식탁으로 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요. 하지만 수진이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 병원은 언제 가세요?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데려갈 수 있어. 그래도 괜찮다. 너 일해야 하잖아. 네, 알겠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수도 따라 들어갔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졸고 계셨고요. 그런데 수진이네 방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컸죠. 엄마한테 전화했어.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뭐래? 요양원 알아보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요양원? 민수 목소리도 놀란 것 같았어요. 응.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님 거동이 불편하시면 전문 시설이 나을 수도 있대. 그래도 우리가 모시기로 했잖아. 알아. 근데 오빠 나 진짜 못 살겠어. 밤에 계속 깨고 낮에는 회사 일하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하고 나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수진아. 오빠 근데 계약서 말이야. 그거 문제 안 돼? 우리 집 받았는데 요양원 보내면 어떻게 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잘 모르겠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내일 전화해봐.
일단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자.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리 들어온 지 사흘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사흘인데 벌써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해? 오빠는 출근하면 끝이지만 나는 집에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알았어. 내일 알아볼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죠. 요양원?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집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다행히 주무시고 계셨죠. 듣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우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고작 사흘이야. 사흘 만에 우리를 버리려고 20억짜리 집을 받아놓고 계약서까지 쓰면서 끝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사흘 만에 요양원을 알아본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통화 녹음 앱을 검색했죠. 증거를 남겨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을요. 사흘 만에 우리를 버리려는 며느리를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요양원 알아보래. 사흘인데 벌써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해? 집 받았는데 요양원 보내면 어떻게 돼? 특히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집은 이미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옆에서 자고 계시는 남편을 봤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죠. 그런 남편을 고작 사흘 만에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죠. 아침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며느리가 요양원에 정말 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남겨야 했죠.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준비했어. 감사해요. 수진이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도 나왔고요. 아침 식사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도 수진이도 민수도 말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뭐 하니? 제가 물었어요. 회사 가야죠. 점심때 어디 갈 일 있어?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출근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즉시 남편께 말씀드렸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어젯밤에 들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뭐? 남편이 놀라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요양원 알아보라고 한 것 같아요. 고작 사흘인데? 그래요. 사흘 만에요. 집은 받아놓고 이제 우리는 버리려는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수진이가 정말 요양원 알아보는지 확인하고 녹음도 하고 문자도 캡처하고 그래야 해요. 그래야겠소. 우리가 당할 수는 없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민수 아들이 예전에 사용법을 알려준 게 있어서 다행이었죠.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했죠. 그런데 오후에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수진이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끼리 서로 위치를 확인하자고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던 거예요.
화면을 보니 수진이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강남구 어딘가였는데 주소를 검색해 보니 요양원이었어요. 청담 요양원.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요양원을 알아보러 간 거예요. 저는 즉시 화면을 캡처했어요. 시간, 날짜, 위치가 모두 찍혔죠. 한참 뒤 수진이 위치가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요양원 상담을 받고 온 거죠.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어디 갔다 왔니? 아니요. 회사 일이 좀 늦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요양원에 갔다 온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저녁 준비할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수진이를 지켜봤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더군요. 식사 중에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가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종이 같았죠? 수진아, 가방에서 뭔가 나왔다. 아, 네. 수진이가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청담요양원 상담 안내라고 적힌 팸플릿을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죠. 여보, 수진이가 정말 요양원 갔다 왔어요. 확실해? 네. 위치도 확인했고 가방에서 요양원 팸플릿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오? 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도 하고 문자 기록도 남기고요. 그날 밤 수진이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문 앞으로 갔죠.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오빠, 오늘 요양원 다녀왔어.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더라.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비용은? 한 달에 300 정도래.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래도 계약서 문제는?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건강상 이유로 전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된대. 아버님, 거동 불편하시잖아. 그걸 근거로 하면 계약 위반이 아니래. 정말? 응. 그리고 집은 이미 우리 명의야. 명의 이전까지 끝났잖아. 설마 뺏어가지는 못할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녹음을 계속했죠.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리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오빠는 몰라. 나 정말 힘들어. 밤에 계속 깨고, 낮에는 졸리고,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오빠, 우리 20억짜리 집 받았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야.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적당히 둘러대야지. 아버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잖아. 엄마가 화내실 텐데. 화내면 어쩔 건데? 집은 이미 우리 거야. 계약서도 우리가 아버님 건강 챙기지 않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더 나은 곳으로 모시는 거라고 하면 돼.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충분했어요. 이걸로 충분했죠. 방으로 돌아와서 남편께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여보, 이 아이들이.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죠. 우리가 당할 순 없어요.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그래야겠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여보, 제가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저는 예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이 좋은 곳을 찾았죠. 변호사는 50대 여자였어요. 인상이 부드러웠죠.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큰일이 났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수진이가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해서 집을 줬다는 것,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썼다는 것, 그런데 입주 사흘 만에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것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요양원에 간 위치 정보 캡처 화면이 있었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나온 요양원 팸플릿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민수가 대화하는 녹음 파일도 있었죠.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을 주의 깊게 들었죠. 이건 정말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요? 네. 처음부터 부양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집만 받으려고 한 거죠. 입주 사흘 만에 요양원을 알아본다는 건 사전에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특히 녹음 파일에서 집은 이미 우리 거야라는 말이 결정적이에요. 부양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재산만 취득하려 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며느리분이 실제로 요양원에 다시 가는지, 누구와 상담하는지,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더 지켜보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 패턴까지 기록하면 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 진행하면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승소하면 성공 보수가 추가로 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밤이 되어서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 괜찮아. 하지만 저는 수진이 위치를 확인했어요.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또 요양원 근처에 있었더군요. 다른 요양원을 알아본 거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정밀 검사 같은 거요. 왜? 그냥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알았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요양원 입소 사유로 쓰려는 거겠죠. 아니야, 괜찮아. 최근에 받았는데 뭐. 그래도 괜찮다니까.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저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응, 나 지금 시댁에 있어. 어때? 힘들지? 힘들어 죽겠어. 진짜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오늘도 한 군데 더 다녀왔어. 헐, 벌써? 근데 괜찮아? 괜찮아.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 건강상 이유로 전문 시설 가는 건 문제 없대. 그래도 시어머니가 화낼 것 같은데. 화내면 어쩔 건데. 집은 이미 우리 명의야. 명의 이전까지 다 끝났어. 와, 너 대박이다. 20억짜리 집 공짜로 받은 거네? 그러게. 처음엔 좀 미안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차라리 그냥 요양원 보내는 게 나아. 너 진짜 똑똑하다. 그치? 우리 엄마가 알려준 방법이야. 시부모 모시겠다고 하면 집 준다더라. 그래서 계약서 쓰자고 한 거고. 와, 너희 엄마도 대단하다.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 집 받아놓고 요양원 보내는 거. 저는 녹음을 계속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근데 시어머니는 눈치 못 챘어? 아니, 전혀. 착하신 분이거든. 설마 며느리가 자기를 속일 줄 알겠어? 너 나쁜 년이다. 하하.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20억인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저는 녹음을 멈췄죠.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조용히, 남편이 모르게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엄마가 시킨 거였구나.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저는 정말 수진이를 믿었거든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희를 속였던 거예요. 집만 받으려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새로 녹음한 파일을 들고요. 변호사는 파일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결정적이에요. 친정 어머니가 계획한 거였네요. 그리고 친구한테 집 공짜로 받았다. 처음부터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럼 제가 확실히 이길 수 있나요? 100% 이깁니다. 이 정도 증거면 1심에서 바로 승소해요. 그럼 언제 소송을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소장 작성해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께 말씀드렸죠. 여보, 소송 시작해요. 그래야겠소. 우리가 당할 순 없지. 네. 절대 용서 못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수진이를 대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수진아, 저녁 맛있니? 네, 어머님. 그래, 많이 먹어라. 수진이는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수진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도요. 저는 기다렸어요. 복수의 날을요.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등기우편 배달원이 왔어요. 김영자 씨 계신가요? 네, 제가 김영자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명하고 우편물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죠. 소송 접수 확인서였어요. 남편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보, 소송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만. 이제 며느리한테도 소장이 갈 거예요. 그래야지. 사흘쯤 뒤였어요. 저녁 때 민수와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둘 다 손에 등기우편을 들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왜 그러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어요. 법원에서 온 소장이었죠. 보면 알잖아. 소장이야.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짓? 당연한 거 아니니? 너희가 우리 속였잖아. 속였다니요? 저희가 뭘 속였어요? 입주 사흘 만에 요양원 알아보러 다녔잖아. 그것도 여러 군데를. 수진이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건 그냥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냥 친구한테 20억짜리 집 공짜로 받았다고 자랑한 것도 그냥이야? 친정 엄마가 시킨 거라고 한 것도 그냥이고. 수진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다 들었어. 너희가 방에서 한 대화도 다 들었고 전화 통화한 것도 다 녹음했어. 녹음을.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내가 큰 소리로 한 말이잖아. 변호사가 그러더라. 같은 집에서 공개적으로 한 대화는 녹음해도 된대. 민수가 나섰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버린다고 했어요? 너희 방에서 한 말 다 들었다. 요양원 보낼 거라고 집은 이미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힘들어서 그런 말 했을 뿐이에요. 힘들어서? 사흘 만에? 부모랑 사는 것을 사흘 만에 포기하고 요양원을 알아본다고?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친정 엄마한테 작전을 물어봐. 처음부터 계획이었잖아. 이 집이 너 있게 되고 나면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던 거잖아. 수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용서? 이미 늦었어. 소장 접수됐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이요. 이 집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를 속이고 집을 받으려고 한 대가야. 엄마, 그만해. 나 피곤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수진이네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 정말 집 뺏기는 거야? 모르겠어. 변호사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진짜 녹음한 거 맞아? 우리 대화를? 그런가 봐. 아, 진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 너도 친구한테 전화할 때 조심했어야지. 두 사람은 서로 탓하기 바빴어요. 다음 날 수진이와 민수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나 봐요. 저녁 늦게 들어왔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변호사 만나고 왔니? 제가 물었어요. 네. 민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뭐래? 소송 진행하는 게 좋겠대요.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 자신 있니? 어머님, 저희는 정말 끝까지 모실 생각이었어요. 잠깐 힘들어서 그런 말 한 것뿐이에요. 잠깐? 수진아, 넌 친구한테 엄마가 알려준 방법이라고 했잖아. 친정 엄마가 계획한 거라고 말했어.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넌 20억짜리 집 공짜로 받았다고 자랑했어. 그게 잠깐 한 말이야? 저는 그냥 법정에서 보자. 내가 한 말이 진짠지 거짓말인지는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야.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어요. 한 달쯤 지나서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재판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거죠. 법원 조정실에 앉았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고 수진이와 민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죠.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 모두 가족이신데 이렇게 법정까지 오셨네요.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없을까요? 수진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은 정말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신혼 초라 적응이 어려워서 힘든 소리를 한 것뿐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조정위원님, 입주 사흘 만에 복수의 요양원을 방문하고 상담받은 것이 단순히 힘든 소리입니까? 게다가 친구에게 집을 공짜로 받았다. 친정 어머니가 알려준 방법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눈썹을 올렸어요. 그런 녹음 파일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죠.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수진이 변호사가 변명했어요. 그건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한 말입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농담? 우리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농담치고는 너무 구체적이네요. 요양원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비용까지 확인하고 변호사한테 계약서 위반 여부까지 확인했는데 농담입니까? 조정위원이 수진이를 봤어요. 며느리분, 정말 농담이었습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조정위원님,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20억짜리 집을 받자마자 요양원을 알아본 겁니까? 저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수진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제안했어요. 원고 측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피고가 집에서 나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 변호사가 답했어요. 증여 계약 취소와 소유권 환원입니다. 집은 원래 원고 소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미 명의 이전까지 완료됐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 시 즉각 취소된다고요. 하지만 아직 실제로 요양원에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한 달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았죠.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부양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단지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부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하나씩 제시했어요. 피고는 이 녹음 파일이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여기 녹음 파일을 보면 피고는 남편과 대화하면서 집은 이미 우리 거니까 괜찮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20억짜리 집을 받자마자 증여자를 시설에 보내려고 한 겁니까? 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피고는 변호사 친구에게 건강상 이유로 하면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물어봤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미 계약을 어떻게 우회할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진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신혼 초라 적응이 어려웠을 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단지 알아본 것 뿐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재판장이 원고 측을 봤어요. 원고 측, 더할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고는 친구에게 시어머니는 착하셔서 눈치 못 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원고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죠. 피고는 반성하고 있습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미 조정 단계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어야죠.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판결은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뒤입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수진아, 넌 나를 바보로 봤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 이건 없는 일이야. 저는 수진이를 지나쳐 걸었어요.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어요. 주문,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증여 계약이 취소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것을 명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를 부양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입주 사흘 만에 복수의 요양원을 알아보고 친구에게 공짜로 집을 받았다고 자랑했으며 친정 어머니가 알려준 방법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계획된 사기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건부 증여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수진이와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죠. 여보, 우리가 이겼소. 네,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희 정말 어떡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 너희는 사흘 만에 우리를 버리려고 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죠. 집은 다시 우리 소유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곧 찾게 될 거예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 뒤 저는 등기소에 가서 집 소유권을 다시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20억짜리 집이 다시 제 것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제발 한 달만요. 한 달만 더 있게 해주세요. 안 돼. 판결문에 나와 있어. 너희는 즉시 나가야 해. 집 안에서는 민수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흘 만에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이틀 뒤 민수와 수진이는 짐을 다 싸서 나갔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는 걸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칠 뒤부터 수진이한테서 계속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월세방에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죠. 사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시킨 거 아니에요? 시부모 모시겠다고 해서 집 받으라고? 그건 오해입니다. 법원에서도 그 녹음 들었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한 달쯤 지나서 수진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눈이 푹 꺼져 있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어머님, 제발이요. 저 이렇게 빌게요.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용서는 못해.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행에서 온 전단지를 받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제도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계산을 했어요. 시세가 20억이면 월 6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니. 그럼 우리가 죽으면요? 돌아가신 후에 집이 매각되고 정산됩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가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께 말씀드렸어요. 여보, 매달 60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그럼 민수는? 민수는 이미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런 자식한테 20억을 줘야 하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요. 서류를 준비하고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결과는 20억 3천만 원이었죠. 월 61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250만 원입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부탁드려요. 가사도우미도 구했죠. 주 3회 오시는데 월 8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뒤 통장에 6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왔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오신 날부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을 씻기고 운동도 시키고 말벗도 되어주셨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일인데요. 남편분 건강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가사도우미도 일을 깔끔하게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까지 해주셨죠. 저는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어요. 처음이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석 달쯤 지나자 남편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간병인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장애인 객실이 준비되어 있었죠. 여보,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와보길 잘했소.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매달 610만 원으로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도 쓰고 가사도우미도 쓰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여행도 갔어요. 20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사흘 만에 우리를 버리려던 아들한테 그 집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주택연금을 받은 지 6개월쯤 지났어요. 저희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매달 61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간병인 선생님과 가사도우미 덕분에 편하게 지냈죠. 저는 서예 교실도 계속 다녔어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이혼? 네. 수진이가 주택연금 소식 듣고 더 이상 물려받을 게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집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였어요. 20억짜리 집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물려받을 거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아들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재산은 한 푼도 없어. 집도, 돈도 다 우리가 쓸 거야. 그래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는 그냥 부모님 모시고 싶어요. 진심이니? 네. 이번엔 진심이에요. 민수가 돌아온 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주택연금 때문에 이 집은 나중에 은행 가는 거야.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알아요, 엄마.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 네.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민수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면접도 여러 번 보러 다녔죠. 한 달 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취직했어요. 그래, 잘 됐다.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할게요. 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버지 말벗도 되어드렸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재미있구나. 주말에는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엄마, 제가 청소할게요. 가사도우미가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정말 달라진 사람 같았어요. 재산 욕심 없이 그냥 아들로 살려고 노력했죠. 민수야, 너 진짜 변했구나. 네, 엄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 20억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었어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준비한 음식이었죠. 맛있다. 정말요? 제가 요리 배웠어요. 그래, 기특하네. 민수는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아들을 되찾은 것 같다고요. 재산은 없지만 가족은 있었어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